시뻘건 불길이 아가리를 벌린 가마터 앞에서 설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비단 자수로 수놓아졌던 고운 손등에는 시커먼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손톱 밑은 이미 흙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관군들의 말발굽 소리와 횃불의 흔들림이 산자락을 타고 거세게 몰려오자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대로 잡혀간다면 평생 보지도 못한 판서, 백 노인에게 시집을 가거나 가문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끊어야 할 처지였다. 설아는 결연한 표정으로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숯가마 안쪽 그늘로 몸을 숨겼다. 누구냐 하며 굵직하고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거대한 체구의 사내가 가마 뒤편에서 나타났다. 사내의 얼굴은 숯가루로 범벅이 되어 눈동자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짐승의 것 같으면서도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자신을 숨겨달라 애원하며 사내의 거친 옷자락을 붙잡았다. 사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멀리서 들려오는 관원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는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움막 안쪽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었다. 숯을 굽는 사내의 이름은 돌쇠라 불리는 천한 신분의 숯뱅이였으며 평생을 산속에서 불과 싸우며 살아온 자였다. 그는 집단으로 대충 가려진 구석에 설아를 앉히고는 밖으로 나가 태연하게 가마의 장작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관군들이 가마터에 들이닥쳐 험악한 기세로 아기 씨의 행방을 물었으나 돌쇠는 어눌한 말투로 그저 불꽃만 바라볼 뿐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군사들이 움막 안을 뒤지려 하자 돌쇠는 가마의 온도가 낮아지면 숯을 망친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기세에 눌린 군사들은 침을 뱉으며 산 아래로 내려갔다. 소란이 잦아들자 설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돌쇠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런 그녀를 지켜보았다. 아기씨, 어찌하여 이런 험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하며 돌쇠가 건넨 말에는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설아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구해준 이 미천한 사내를 빤히 바라보며 가문의 정략 결혼과 허울뿐인 양반의 삶이 얼마나 숨 막히는지 털어놓았다. 한양 도성에서 이름난 명문가의 고명딸로 자랐으나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저 너머의 자유로운 세상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돌쇠는 묵묵히 설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식어버린 감자 하나를 내밀었고 설아는 평생 본 적도 없는 그 투박한 음식을 손에 쥐었다. 산속의 밤은 깊어만 갔고 가마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달빛 아래에서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며 흩어졌다. 설아는 문득 이 검은 그을음 가득한 공간이 세상 그 어느 화려한 침소보다도 아늑하다는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돌아갈 길이 없음을 직감했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이 숯뱅이 사내에게 맡겨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자신의 소매를 찢어 머리를 질끈 묶고는 가마터 근처의 물가로 가서 얼굴을 씻어내었다. 사내여,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어 이곳에서 살겠소 하고 설아가 던진 말은 돌쇠에게 천둥소리처럼 거대하게 다가왔다. 돌쇠는 아기씨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으나 설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가문에서 가져온 비단 주머니를 바위 위에 내려놓으며 이것이 나의 과거이니 이제는 오직 현재만을 살겠다고 선언했다. 이 소식은 곧 산 아래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명문가 아기씨가 숫쟁이와 눈이 맞아 달아났다는 추문은 산천을 뒤흔들었다. 설아의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가문에서 그녀의 이름을 파버렸고 인연을 끊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사람을 보내 경고했다. 그러나 설아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히려 돌쇠에게 숯을 굽는 법을 가르쳐달라며 앞치마를 둘렀다. 고귀한 신분의 여인이 거친 산속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으나 그녀의 내면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생명력이 꿈틀대고 있었다. 돌쇠는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는 가장 기초적인 나무 나르는 일부터 하나씩 일러주기 시작했다. 설아는 손등이 긁히고
다리에 피가 나도 결코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밤마다 돌쇠와 함께 가마의 불씨를 지켰다. 두 사람은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을 허물고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혹독한 산속의 첫날 밤을 보냈다. 그것은 화려한 혼례식도 없었고 하객들의 축복도 없었으나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어둠이 내린 숯가마 앞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장례를 약속했다. 돌쇠는 자신이 평생 아기씨를 굶기지 않겠노라 맹세했고, 설아는 우리가 구운 숯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겠노라 다짐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험난한 지리산 자락이었으나 설아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라는 새로운 불꽃이 피어올랐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도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한 인간의 숭고한 투쟁이었다. 가마 안에서 나무가 타들어가며 내는 딱딱 소리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축하하는 악사들의 연주처럼 들려왔다. 설아는 돌쇠의 거친 손을 잡으며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불빛에 비쳐 하나로 길게 늘어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 울음소리가 정막을 깨울 때 설아는 남편이 된 돌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렇게 명문가 여인 설아와 숯뱅이 돌쇠의 기이하고도 위대한 동행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시작되었다. 가시돋친 넝쿨이 설아의 발목을 사정없이 핥히었으나 그녀는 멈추지 않고 산비탈을 올랐다. 한때 비단신을 신고 구름 위를 걷듯 생활하던 발은 이제 굳은 살이 박이고 터져 진물이 흘렀으나 설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다. 그녀의 앞을 걷던 돌쇠는 무거운 지게를 지고도 한숨 한 번 내뱉지 않은 채 묵묵히 길을 냈고 설아는 그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산속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했으며 자연은 신분을 버리고 찾아온 여인에게 결코 자비롭지 않았다. 두 사람이 마련한 거처는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의 허름한 오두막이었으며 사방에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밤마다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야만 했다. 설아는 아침마다 연기 자욱한 가마터에서 숯을 꺼내고 그것을 크기별로 분류하는 거친 일을 도맡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그들을 보며 양반과 규수가 미쳤다느니 숯뱅이의 주술에 걸렸다느니 온갖 입방아를 다서댔다. 설아는 그런 비아냥거림을 들을 때마다 더욱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시장통을 누비며 검댕 묻은 손으로 숯값을 흥정했다. 겨울이 다가오자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설아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굶주림에 눈앞이 아찔해지는 순간을 맞이했다. 돌쇠는 자신의 밥그릇을 몰래 설아에게 밀어주며 자신은 이미 배가 부르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설아는 그의 푹 패인 볼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부모님이 계신 저택의 화려한 밥상을 떠올리는 대신 사냐에 널린 챈뿌리를 캐고 도토리를 주어 죽을 끓이는 법을 익혔다. 고귀했던 아기씨의 기품은 이제 생존을 향한 강인한 의지로 변모하여 그녀의 눈빛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어느 날 마을의 탐욕스러운 고리대금업자가 가마터를 찾아와 돌쇠가 빌리지도 않은 빚을 핑계로 가마를 빼앗으려 횡포를 부렸다. 덩치 큰 장정들을 대동한 고리대금업자는 설아의 얼굴을 보며 이런 천한 곳에 있기엔 아까운 미모라며 희롱 섞인 말을 내뱉었다. 돌쇠가 주먹을 쥐고 나서려 하자 설아는 오히려 남편의 앞을 막아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관아의 법도를 논하며 논리적으로 맞섰다. 그녀의 서슬퍼런 기계에 눌린 장정들은 멈칫거렸고 설아는 가문에서 배운 학식과 법전의 지식을 동원해 그들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상황이 일단락된 후 돌쇠는 자신의 무력함에 자책하며 고개를 숙였으나 설아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도리어 힘을 주었다. 당신의 정직한 노동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탐하는 자들의 마음이 부끄러운 것이니 결코 기죽지 마시오 하고 설아는 위로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고 단순히 숯을 파는 것만으로는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설아는 직감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마 곁을 지키며 어떻게 하면 이 검은 숯에 더 큰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설아는 양반과 여인들이 향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산속의 들꽃과 향나무 진액을 숯에 입히는 실험을 시작했다. 돌쇠는 아내의 엉뚱한 행동에 의아해하면서도 그녀가 시키는 대로 정성껏 가마의 온도를 조절하며 최상질의 참숯을 만들어냈다. 설아는 실패를 거듭한 끝에 연기가 나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향이 배어나오는 특수한 숯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기존의 시커먼 숯과는 달리 매끄러운 광택이 흐르고 손에 묻어나지 않는 귀물과도 같은 자태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이 숯을 정성스럽게 보자기 처리에 담아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이 있는 저잣거리로 향했다. 처음에는 신분 낮은 여인의 물건이라며 문전박대를 당했으나 설아는 포기하지 않고 상단 행수의 앞에서 직접 숯을 태워 향을 증명해 보였다. 방 안 가득 퍼지는 고결한 향기와 눈이 따갑지 않은 맑은 연기에 상단 행수는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팩감이 아니라 궁궐이나 대갓집 방안을 향기롭게 채울 수 있는 귀한 보물임을 행수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설아는 행수와의 거래에서 당당하게 제값을 요구했고 결코 서두르지 않는 태도로 협상을 이끌어내어 막대한 계약금을 받아냈다. 산으로 돌아온 설아는 그 돈을 돌쇠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라고 환하게 웃어 보였다. 돌쇠는 아내의 지혜에 감탄하며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렸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적막한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설아의 존재를 눈치챈 친정 가문의 감시자들이 다시금 그들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설아의 아버지는 딸이 천한 숫쟁이와 어울려 장사를 한다는 소식에 가문에 수치라며 분노했고 사람을 보내 가마터를 부수라는 밀명을 내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괴한들이 들이닥쳐 소중하게 가꾸어온 가마와 움막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때 설아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돌쇠는 설아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괴한들을 막아냈고 설아는 잿더미가 되어가는 일터를 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그 순간 설아의 눈에는 절망 대신 차가운 복수와 재기의 불꽃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타지 않고 남은 향수 조각을 집어들며 남편에게 나지막하지만 강렬한 어조로 속삭였다. 저들이 우리의 집은 태울 수 있어도 우리의 머릿속에 든 지혜와 가슴속의 열정은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다. 설아는 남편의 상처를 정성껏 씻겨주며 이제는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세상의 중심부로 나아가 그들의 오만함을 깨부수겠노라 다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마터에서 서로의 손등 위에 맺힌 핏방울을 닦아내며 더욱 단단해진 운명의 끈을 묶었다. 잿더미가 된 가마터 위로 차가운 새벽서리가 내렸으나 설아의 눈빛은 오히려 뜨거운 용암처럼 이글거렸다. 그녀는 무너진 가마 벽돌 사이를 헤치며 아직 온기가 남은 숯덩이들을 모았고 돌쇠는 피투성이가 된 어깨를 치료할 겨를도 없이 아내를 도와 다시 흙을 이겨내었다. 설아는 이번에는 산속에 숨어 지내는 작은 가마가 아니라 도성 인근의 대규모 상단을 세워 정면으로 승부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행수에게 받은 계약금을 종잣돈 삼아 마을에 버려진 땅을 사들이고 숯을 굽는 사람들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다. 돌쇠는 아내의 지휘 아래 수십 명의 인부를 통솔하는 대행수가 되어 밤낮 없이 가마를 늘려갔으며 설아는 그 사이 숯의 품질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전념했다. 그녀는 단순히 향기를 입히는 수준을 넘어 연기를 들이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심신의 안정을 찾는 약재를 혼합한 약숯을 고안해냈다. 한양의 권세가들 사이에서 이 신비로운 숯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설아의 이름은 비밀스러운 거상의 이름으로
도성 저잣거리를 뒤흔들었다. 설화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검은 베일을 쓰고 상인들을 상대하며 냉철한 판단력으로 상권을 장악해 나갔다. 하지만 상권이 커질수록 시기하는 무리도 늘어났으며 그 중심에는 설화의 옛 정혼자였던 병조판서의 아들 민혁이 있었다. 민혁은 도성의 상권을 독점하려던 야욕을 품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신비로운 숫상인이 자신의 이익을 가로막자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상단의 주인이 과거 자신의 가문을 모욕하고 도망친 설화라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관아와 결탁해 상단을 압박했다. 설화는 하루아침에 가짜 약재를 사용했다는 누명을 쓰고 관아로 끌려갈 위기에 처했으나 그녀는 이미 이런 사태를 예상했다는 듯 의연하게 대처했다. 설화는 도성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왕대비 전의 내관을 매수하는 대신 자신의 수치 지닌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서신을 올렸다. 그녀는 대왕대비가 오랜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향수의 진정 효과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핵심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민혁이 관군을 이끌고 상단을 들이닥쳤을 때 설화의 곁에는 대왕대비 전에서 보낸 상궁이 엄중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권력을 이용해 설화를 짓밟으려던 민혁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왕실의 개입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고 설화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원수의 얼굴을 마주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설화의 상단은 왕실 납품권을 따내게 되었으며 이는 곧 조선 전체의 상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의미했다. 돌쇠는 이제 더 이상 천한 숫뱅이가 아니라 수백 명의 상인을 거느린 행수로서 설화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남편으로 우뚝 섰다. 두 사람은 매일 밤 가마터의 불꽃을 보며 과거의 눈물을 씻어내었고 설화는 이제 자신의 친정 가문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 잡을 때가 왔음을 느꼈다. 그녀는 치밀하게 친정 가문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고 아버지가 무리한 사업 확장을 위해 고리대금을 끌어쓰고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포착했다. 설화는 익명의 자산가로 위장하여 친정 가문이 내놓은 토지들을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했으며 점차 가문의 숨통을 조여갔다. 아버지는 자신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자가 자신이 내쫓은 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도성에서 가장 큰 부자로 소문난 설화의 상단에 머리를 조아리러 찾아왔다. 설화는 가리개 너머에서 초라하게 늙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으나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게 거래 조건을 제시했다. 그녀는 가문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과거 자신을 핍박했던 노비들을 해방하고 부정하게 축제한 재산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던 중 민혁은 최후의 수단으로 설화의 상단 창고에 불을 지르려 획책했으나 돌쇠의 매복 작전에 걸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설화는 불길이 치솟는 가마 앞에서 민혁을 대면하고 진정한 귀함은 가문이나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낸 성취에 있음을 일갈했다. 민혁은 분노의 치를 떨었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설화의 상단은 조선에서 가장 거대하고 정의로운 상업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설화는 이제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자신처럼 억울한 처지에 놓인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거대한 구상을 시작했다. 그녀는 전국 각지에 숯 가공 공장을 세워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글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세워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돌쇠는 아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현장을 누비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덕 있는 지도자로 거듭났다. 두 사람의 사랑은 가난과 신분이라는 거친 풍랑을 견뎌내며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세상을 덮었다. 설화는 숯가마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대지를 적시는 이치를 깨달으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되새겼다. 장사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설화는 과거 자신을 쫓아냈던 친정어머니가
병환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남몰래 친정을 방문했다. 어머니는 눈물로 딸을 맞이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죄했고 설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비로소 오랜 원망의 앙금을 털어내었다. 그녀는 최고의 약속과 명약을 동원해 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했으며 이는 가문 내에서도 설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설아는 이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포용함으로써 진정한 승자가 되었음을 세상에 증명해 보였다. 마침내 설아와 돌쇠는 조선 최고의 거부라는 명성과 함께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의인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그들의 상징인 향수튼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갔다. 설아는 가마터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자신의 의지도 꺾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남편과 함께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앞날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으며 스스로 개척한 운명의 길을 위에는 찬란한 태양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한 여인의 지혜와 한 사내의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승리의 기록이었다. 서슬퍼런 작두날처럼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의금부 앞마당에 설아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앞에는 포박당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민혁과 그의 수하들, 그리고 탐관오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사헌부 감찰들의 엄한 눈초리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설아는 대왕 대비 전이 특별 하명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서 권력층의 비리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다. 그녀는 품 안에서 그동안 치밀하게 기록해온 비밀 장부와 민혁이 상단을 파괴하기 위해 사주했던 서신들을 꺼내어 판관의 앞에 내려놓았다. 민혁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천한 여인의 모함이라 소리쳤으나 설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의 죄상을 조목조목 읊어나갔다. 당신이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숫가마를 강탈하고 상권을 독점하려 했던 증자가 여기 있소. 하고 설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다. 장부에는 민혁이 지방 수령들과 결탁하여 숫 가격을 폭등시키고 가난한 숫뱅이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죽음으로 내몰았던 기록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장내에는 분노 섞인 술렁임이 일었고 판관의 표정은 갈수록 험악하게 굳어갔다. 이때 돌쇠가 수십 명의 증인을 대동하고 법정 안으로 들어오자 민혁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했다. 돌쇠가 데려온 이들은 과거 민혁의 횡포에 가족을 잃거나 평생 일궈온 가업을 빼앗겼던 힘없는 백성들이었으며 그들의 증언은 천둥소리처럼 법정을 뒤흔들었다. 설아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기회를 빌려 조선의 뒤틀린 유통 체계와 신분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악행들을 만천하에 고발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변론과 흔들림 없는 기계에 압도된 관료들은 누구도 감히 반박의 말을 내뱉지 못했다. 결국 민혁은 가산을 몰수당하고 변방으로 유배되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관리들도 모두 관직에서 쫓겨나 옥에 갇히게 되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설아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옆에 서 있던 돌쇠의 손을 꽉 쥐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자신들을 억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치워지는 순간이었으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전율이었다. 소식을 들은 저작거리의 백성들은 설아와 돌쇠의 이름을 연신 외치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 재판이 끝난 후 설아는 파멸의 위기에 처해 길거리로 나앉게 된 친정 가문을 다시 방문하여 최후의 단판을 지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제 딸의 위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으나 설아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작은 농토와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다만 명문가라는 허울뿐인 이름표를 영원히 버리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농사를 지어 살아가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아버지는 딸의 처분에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고 설아는 그 눈물을 뒤로 한 채 비로소 가문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설아의 상단은 이제 조선을 넘어
대륙과 열도까지 명성을 떨치게 되었으며 그녀가 고안한 향수튼 국보급 대접을 받으며 귀한 진상품이 되었다. 그녀는 번어들인 막대한 재물을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국을 세우고 기근이 든 지역에 쌀을 보내는 구휼 사업에 쏟아부었다. 돌쇠는 전국 각지에 숯 굽는 이들을 모아 길드를 조직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행수로서 백성들의 진정한 지도자로 추앙받았다. 두 사람은 신분의 귀천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함이 대접받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상단을 운영해 나갔다. 하지만 명성이 높아질수록 설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옛날 산속 작은 가마터에서 돌쇠와 함께 나누었던 소박한 행복에 대한 그리움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과 보석보다 검댕 묻은 무명옷을 입고 불꽃을 바라보던 그 시절이 자신의 영혼이 가장 맑았던 때였음을 깨달았다. 설아는 상단의 운영권을 신뢰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서서히 넘겨주기 시작하며 다시 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돌쇠 역시 아내의 뜻을 알아채고는 언제든 아기 씨가 가는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따르겠노라며 짐을 챙겼다. 떠나기 전 설아는 대왕 대비 전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올렸고 대비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대의 지혜가 이 나라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설아는 궁궐의 높은 담장을 나오며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숙제를 끝냈음을 느꼈다. 그녀는 도성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남편과 함께 처음 만났던 지리산 자락의 그 깊은 가마터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길가의 핀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들의 귀환을 환영했고 설아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거부가 되어 돌아온 두 사람을 정중히 맞이하려 했으나 설아와 돌쇠는 모든 환대를 거절하고 옛 오두막 자리에 자그마한 터를 잡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나무를 베고 가마에 불을 지피며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삶의 숭고함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설아는 자신이 일궈낸 부가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잠시 거쳐가는 바람과 같은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숯을 구우며 나오는 맑은 연기 속에 자신의 지난 고통과 영광을 모두 실어 하늘로 날려보냈다. 어둠이 내린 산속 가마터에서 다시 두 사람만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설아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쟁취한 평화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했으며 돌쇠의 거친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든든했다. 그들은 이제 조선 최고의 부자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가장 풍족하게 채워주는 진정한 반려자로서 남은 생을 살아가기로 약속했다. 가마터에서 피어오르는 숯 향기는 산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여인의 위대한 전설을 온 세상에 속삭였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지리산 자락의 깊은 골짜기에도 어느덧 수만 번의 계절이 오고 갔다. 설아의 머리카락에는 산마루에 내린 서리처럼 하얀 백발이 내려앉았고 돌쇠의 얼굴에는 깊게 파인 주름이 숯가마의 나이테처럼 훈장처럼 새겨졌다. 두 사람은 이제 도성의 거상이라는 화려한 이름표 대신 동네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라 부르는 인자한 노부부가 되어 작은 가마터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워내는 숯의 향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맑아 멀리서도 그 향을 맡고 가르침을 청하러 오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일궈놓은 상단은 이제 정직한 상도를 지키는 조선의 거대한 뿌리가 되어 수많은 백성의 생계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있었다. 설아는 자신이 모은 재산으로 전국 곳곳에 세운 서원과 의국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당의 흙을 고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부라는 것이 쌓아두면 썩는 물이고 나누면 만물을 살리는 비천이 된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하며 남은 생의 평온을 누렸다. 돌쇠는 아침마다 산에 올라 좋은 나무를 골라내며 아내의 건강을 위해 산삼과 귀한 약초를 캐오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설아는 가마터 평상에 앉아
곁으로 다가온 어린 손주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얘들아, 진정으로 귀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일구어낸 땀방울 속에 있단다. 하고 설아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손등에 남은 숯뱅이 시절의 흉터를 만지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설아는 자신이 양반가의 안락함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왔던 그날의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용기 있는 순간이었음을 다시금 회상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설아를 명문가 아기씨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여인에게 희망을 준 지혜의 상징으로 기억하며 존경을 표했다. 신분의 벽에 부딪혀 꿈을 포기하려던 청년들이나 가난에 지친 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설아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함께 숯처럼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르쳤다. 검은 숯이 타오르며 자신을 온전히 태워 세상을 따뜻하게 하듯 사람의 인생도 타인을 향한 헌신 속에서 진정한 빛을 발한다는 그녀의 철학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다. 돌쇠는 옆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며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의 지지를 보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이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고난을 추억의 안주 삼아 웃음꽃을 피웠다. 추운 겨울밤 움막에서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굶주림을 참던 일이며 탐관오리의 압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일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한 폭의 산수화처럼 느껴졌다. 설아는 가끔 남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복이었소 하고 고백했고, 돌쇠는 쑥스러운 듯 허허 웃으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뜨거운 불꽃을 지나 이제는 은은하게 오래 타는 숯불처럼 깊고 고요한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어느덧 생의 마지막 불꽃이 서서히 사그라드는 것을 느낀 설아는 어느 날 밤 돌쇠를 불러 상단의 마지막 인장을 건네주며 세상에 환원할 뜻을 전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이토록 과분한 행복을 누렸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원래의 주인인 백성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설아는 담담하게 말했다. 돌쇠는 아내의 고결한 뜻을 받들어 모든 재산을 빈민구제재단으로 귀속시키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고, 두 사람은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산속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고 가마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승천하는 용의 기세처럼 장엄하게 하늘로 뻗어나갔다. 며칠 뒤 설아는 남편의 무릎을 베고 누워 가마 안에서 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에 걸친 투쟁과 승리의 기록 대신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맑고 순수한 평화만이 가득 서려 있었다. 돌쇠는 아내의 온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대신 그녀가 좋아하던 산노래를 나지막이 불러주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쇠 역시 평생의 반려자를 뒤따르듯 아내의 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으며, 두 사람의 시신은 그들이 평생 사랑했던 숯가마 곁 푸른 소나무 아래에 나란히 안치되었다. 두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들이 살았던 가마터에서는 한동안 신비로운 향기가 끊이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를 설아 아기씨의 덕망이 남긴 향기라 불렀다. 그들이 세운 상단은 후대에도 길이 남아 조선의 상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야담으로 전해 내려오며 수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신분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허물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의 주인이 된 여인과 그녀를 끝까지 지켜준 성실한 사내의 전설은 시대가 변해도 퇴색되지 않는 진리로 남았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지리산 숯가마 터를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법을 배웠다. 후세의 사가들은 설아의 삶을 기록하며 그녀를 조선 최고의 여장부이자 지혜로운 거상으로 평가하며 그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세상의 어둠을 밝힌 진정한 대인으로서
그녀의 이름은 역사서 한 귀퉁이를 찬란하게 장식했다. 돌쇠 또한 천민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누구보다 고귀한 성품을 지녔던 인물로 기억되며 진정한 귀함은 혈통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두 사람의 묘비에는 어떠한 관직이나 칭호도 없이 오직 숯을 사랑하며 서로를 아꼈던 두 영혼 여기에 잠들다라는 소박한 문구만이 새겨졌다. 오늘날까지도 지리산 깊은 곳, 가마터 예터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참숯 향이 배어 나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불태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던 한 여인의 뜨거운 의지가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설아와 돌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으며 스스로 개척한 운명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유산임을 일깨워준다. 숯가마의 불꽃은 꺼졌으나 그들이 남긴 인본주의의 향기는 만대를 이어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빛날 것이다.